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두 차례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실험급 위성의 우주 수송이 가능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는 8월 달 탐사선 발사와 내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자 2명이 국내에서 신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오늘 오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호화청사 매각과 과도한 복지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환수하고 이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민주당에선 성희롱 발언 의혹에 대해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가 결정되자 안팎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고 분양가 상한 제도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아쉽다는 시장의 반응 속에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병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국 철도노조가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3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0%에 육박하면서 의료와 교육 종사자 등 다른 분야로 파업이 확산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해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운행 시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배터리의 80% 정도만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직 소방서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이용해 국궁장에 가서 취미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서장은 화를 쏘면서 비상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두 차례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우주에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리호는 당초 예상보다 22초 빠른 15분 45초에 걸쳐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 과정이 누리호에 장착된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대를 박차고 우주를 향하는 순간 누리호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75톤급 엔진 4기가 내뿜는 화염을 포착합니다. 발사 2분 정도가 지나 1단이 분리되는 순간 1단의 화염이 꺼지더니 지구로 추락합니다. 발사 4분이 안 돼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멀리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고 페어링 안에 장착된 카메라에 성능 검증 위성의 모습이 잡힙니다. 고도 270여 킬로미터에서 2단이 분리되는 순간 3단에 장착된 카메라에 추락하는 2단의 모습이 잡힙니다. 발사 15분이 안 돼 목표 고도 700킬로미터에 이른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킵니다. 뒤를 이어 위성 모사체가 우주로 분리됩니다. 누리호에 장착된 카메라들은 15분 45초에 걸친 단분리와 위성 분리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궤도를 돌고 있는 성능 검증 위성에도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큐브 위성이 이틀 간격으로 사출돼 궤도에 안착하는 모습을 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순간 현장에서 지켜보는 시민들은
마치 월드컵 승리를 보는 듯 기뻐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던 연구진들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발사 현장의 모습을 오선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주발사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응원합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내고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며 전망대에선 더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누리호의 순조로운 비행에 저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놓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발사 때 성공을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올라갈 때 누리호가 멋지고 웅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뉴스로 비행 상황을 보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잠시 뒤 들린 성공 소식에 발사 불꽃만큼 뜨거운 함성이 고흥 앞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우리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누리호의 궤도 안착을 확인한 나로 우주센터 발사 통제동 연구원들도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복받친 연구원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이런 발사체를 만들어서 정말 저까지 뿌듯해지고 과학자님께 진짜 감사를 올리고 싶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우주 시대를 알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지친 국민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해줬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과정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켜봤는데요. 누리호가 궤도 안착에 최종 성공했다는 소식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또 앞으로 항공 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항공 우주 산업이 이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국가로서 더욱 우주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도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누리호 발사 성공 후 한미 양국의 우주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은 우주 기술 분야에서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누리호 이전의 발사체들은 모두 러시아의 기술이 적용됐지만 누리호는 한국 자체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에 앞으로 다양한 미래 위성과 관련 임무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누리호 발사 성공 후 트위터를 통해 해낼 줄 알았습니다. 한미 양국의 우주 협력을 더욱더 고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속보로 지난해 10월 첫 번째 발사 실패 이후부터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망은 한국은 12년가량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한 차례 발사 실패를 이겨내고 세계 7번째 자체 위성 발사국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과학 전문 매체는 누리호는 지상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에 1.5톤 중량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개발됐다면서 이는 1970년대 중국에서 개발한 창정 2호 2단 로켓과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는 북한과의 적대감 속에서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과 보다 큰 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증명한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진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누리호는 6G 통신, 정찰위성, 달 탐사 분야에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계획의 초석이라면서 특히 6G 통신망 구축 계획에서 핵심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주 발사는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자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현재 전담 병상에 격리된 상태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환자가 될 전망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검역 과정에서 원숭이 두창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젯밤 9시 40분쯤 감염 의심자를 전담 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원숭이 두창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가 간혹 신고됐지만 대부분 수두나 수족구병 같은 다른 질환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A씨의 경우 의심 증상이 뚜렷하고 해외 입국자라 확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신고된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는 A씨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어 모두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오늘 오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첫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던 풍토병인데 지난달에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뒤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주로 상처 부위나 체액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며 발열과 오한, 두통, 물집성 발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치명률은 3에서 6%가량이지만 아직 아프리카 말고 다른 대륙에서 사망자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 질병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현지 시간 21일 원숭이 두창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동성애, 양성애 남성들은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누구나 원숭이 두창 감염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동성애와 양성애자 남성들, 그 밖에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들 사이에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선 20일까지 원숭이 두창 사례가 793건 보고됐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로부터 가족이 옮는 2차 발병률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달 초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가 늘고 있는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해외 교류가 점차 많아지며 국내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가 모두 119건 확인됐는데 그중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비중이 41%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변이가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를 보면 미국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과 스페인, 태국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입국객이 있었던 것이 현재는 한 23,000에서 25,000명까지 입국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해외 유입의 그 확진자 수가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기존 오미크론과 비교했을 때 BA.2.12.1은 전파력이 30%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세부 계통 변이의 감염 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함께 사는 가족에 전파하는 2차 발병률은 25%로 조사돼 20에서 30%대를 보였던 기존 오미크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초기 유행했었을 때 동거인의 2차 발병률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서 제시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동거인에서의 2차 발병률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유사하다. 다만 아직은 분석 대상이 많지 않아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선이 증편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사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 입국 전후 검사 규정을 유지하면서 변이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5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는 234명이 줄었고 2주 전 같은 시간대 집계와 비교하면 4천여 명이 적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8,0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내 방역 상황과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하반기 4차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재유행에 대비한 예방접종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유행이 예상되는 균주를 대비한 예방접종 전략과 치료제 적시 투입 전략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는 기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가을쯤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적인 백신 접종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종전까지는 5세 이상에 대해서만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이 이뤄졌지만 이제 생후 6개월 이상으로까지 접종 대상자가 확대된 것입니다. 비베크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만 명이 넘는 5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고 거의 500명이 숨졌다면서 이 부모가 아이의 백신 접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직 소방서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몰고 가 취미 생활인 국궁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서장은 활을 쏘면서 비상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말 오후 외딴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국궁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궁장 주차장 구석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넉 달 전 주말에도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었는데 앞면에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렌이 뚜렷합니다. 서울 강서소방서장 전용 관용차, 일명 1호차입니다. 강서소방서장 정모소방정은 주말이면 이 1호차를 자택 근처 국궁장 등으로 몰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못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이라. YTN 취재진이 확인한 주말 방문만 모두 10여 차례. 국궁장 관계자들은 지난 1월부터 매번 같은 차량을 타고 왔다고 말합니다. 정 소방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몰고 들렀던 국궁장 입구입니다. 국궁장뿐 아니라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근무지를 오가는 동선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주말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 운영 지침상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무가 없는 주말 국궁장이나 자택 주변에서 관용차를 모는 건 사적 유용에 해당합니다. 정 소방정은 관용차로 국궁장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급 출동에 대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재 같은 거 나고 하면은 갑자기 비상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 좀 가면은 좀 오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사실은 같이 술도 마시고 즐겁게 놀고 해야 되는데 가서 술도 못 먹지. 하지만 1호차 운행 기록을 보면 정 소방정이 직접 운전해 국궁장을 방문한 날 아예 기록이 없는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최근 정 소방정의 관용차 유용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소방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엔 창원소방본부장이었던 이모 소방정이 가족을 위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돼 감봉 징계를 받고 일선 소방서로 전출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전북 전주에서는 소방서장이 몸이 아픈 매제를 119 구급차에 태워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가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공공기관장들의 관용차 사적 유용 논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가입 회원 11만 명, 가맹업소 545개에 달하는 초대형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토대로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직접 운영했는데 단속을 피하려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단속 차량 번호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경찰 수사관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해 체포합니다. 2년 동안 수배를 피해 숨어 지내던 성매매 업주의 도피처를 경찰이 급습한 겁니다. 고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실내 장식에 지갑을 열어보면 지폐다발이 가득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20여 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7개 상호를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A씨. 업소 실장과 종업원 등 모두 22명이 붙잡혔는데 몰수 추징된 수익금만 35억 원에 달합니다. 회원 11만 명을 거느린 초대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29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 545개 성매매 업소가 가입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광고료로 받는 사이트였습니다. 광고비에 만족 못한 일당은 직접 강남에 오피스텔 20여 개를 빌린 뒤 성매수남 8,600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경찰서를 찾아 단속 차량 번호를 미리 수집해두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성매수남 등 성매매 사범, 성매매 알선 조직,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로 성매매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릴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 248곳을 단속해 관련자 37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 69억 8천만여 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계좌 추적으로 파악한 현금 등 35억 8천만여 원은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계좌에서 1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6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알면서도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시민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을 키우던 개 농장 주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의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9살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 측은 첫 재판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이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6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누리호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기사인데요. 이제 이 누리호 소식을 웃으면서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 누리호가 일단 성공을 했는데 많은 신문들이 누리호 관련 소식을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교과서에 실리게 될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동아일보 일면 가장 크게 사진을 싣고 있어서 이 신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정말 그렇게 떨면서 무언가를 지켜봤던 게 너무나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점점 더 화면에서 멀어져가는 누리호를 보면서 좀 안심이 됐고요. 이후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누리호는 이렇게 2차례 도전 만에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됐고 이로써 우리는 세계 7번째로 위성 발사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아일보에는 우리 손으로 우주문을 열었다라고 썼고요. 또 다른 곳에도 보면 우리 힘으로 우주 독립의 날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번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점을 특히나 강조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누리호 성공의 주역들 얼굴을 쭉 배치를 했는데요. 과거에 나로호를 개발할 때 러시아 연구진으로부터
야, 너희가 뭘 알아? 라는 식으로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누리호는 일부 소형 부품을 제외한 94.1%가 국산이라면서 서름 없이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조금 무시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 우주기술 기여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는 우리 손으로 우주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누리호의 성능을 개량해서 2030년에는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에 앞서서 오는 8월에는 달 궤도선이죠. 다누리 발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성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어제죠. 이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어제 권고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밑그림이 구체화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기사에 보면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자문위의 사진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네. 그에 또 반대하는 경찰의 1인 시위 사진을 오른쪽에 나란히 배치를 해뒀습니다.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서 통제는 당연하다는 입장, 그리고 인사와 징계권 등을 고리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각각 그 입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자문위는 경찰국으로 부르는 지원 조직을 신설할 때 법 개정 대신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외청을 두고 있는 10개 부처 중에 7곳이 외청 지휘 관련 시행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한편 기존 경찰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경찰국 신설 방식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오늘 오후 7시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경향신문 기사에서 전망을 몇 가지 다루고 있는데 네. 크게 봤을 때 징계가 내려질 경우 혹은 결정을 유예할 경우 또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만 이루어질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징계가 만약에 내려진다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에 하나를 받게 될 텐데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최고위를 거쳐야 하는 제명이나 사실상 제명과 다름없는 탈당 권유를 내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고위에 아무래도 이준석계 위원들이 많다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당원권 정지나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는데 이 경우 대표직 수행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으나 리더십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 현역 여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결정이 부담스러워서 유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두고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징계 여부 그리고 수위에 따라서 친 이준석 세력과 반 이준석 세력의 대립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나왔습니다. 6개월 당원 자격 정지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불거지는 모습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징계를 전후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해서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숨기고 보좌관의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서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이 이번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면서 철험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또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일 때는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다가 8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이상희 교수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건강한 정책 논쟁에는 8개월 징계를 주더니 성희롱 발언에는 6개월에 그쳤다면서 반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친명계가 최강욱 지키기에 나섰다는 내용도 기사에는 실려 있었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청래 의원도 최강욱 힘내라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개딸로 대표가 되는 강성 지지자 사이에서는 윤리심판원 명단이라면서 비명계 의원 8명의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들에 대한 문자 폭탄 테러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내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조짐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최강욱 의원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서 이 갈등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조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이제 약 자판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화상 투약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약사들이 뿔이 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상 투약기는요, 약국 앞에 설치된 일종의 약 자판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약사와 원격으로 상담을 한 뒤에 약을 받을 수 있는 자동 판매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도 약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의학계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잘못된 투약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약국에서만 약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기형적인 약국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데 특정 원격 의료업체와 약국이 담합을 해서 약을 대량으로 조제하고 배송하는 이른바 배달 전문 약국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기존 약국 체계가 무너질 걸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는데 대한약사회 회원들은 약 자판기 저지 결의대회를 열면서 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회의에도 일단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고물가 관련된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가격이 많이 올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있다고 해요. 이게 호텔에서 파는 빙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은 호텔의 망고 빙수 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몇 해 네.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아니 무슨 빙수가 5만 원이나 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작 가서 보면은 줄 서서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곤 했습니다. 네. 그런 망고 빙수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15에서 30%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이걸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한 30%에서 50% 정도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네. 호텔신라, 롯데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등에서 파는 빙수가 8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이 됐다고 하고요. 금가루가 뿌려졌다고 하는 포시즌스 호텔 망고 빙수는 9만 6천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10만 원 가까운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대폭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호텔 관계자들은 작년 대비 매출이 대폭 상승했다거나 한정 판매하고 있는 빙수들이 작년보다 더 빨리 소진된다는 인터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기사의 중앙에 보면은 예쁜 망고 빙수 사진도 있는데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젊은 층의 소비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 빙수 또는 한우 오마카세 같은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음식을 이른바 플렉스를 하고 나서 네.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을 올리고 나면 좋아요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하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걸 받는 걸로 본인의 존재감을 느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마치 기분은 명품을 소비하는 듯하다면서 이런 소비를 스몰 럭셔리 소비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인종차별 댓글을 단 12명에게서 사과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어떤 기사입니까? 예, 중앙에 있는 사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인데요.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중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온 선수가 맨유의 스콧 맥토미니 선수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팔에 손흥민 선수가 좀 맞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연출되고 나서 맨유가 골을 터뜨렸거든요. 네. 근데 비디오 판독 결과 지금 이 장면이 파울로 선언이 되면서 그 골이 무효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맨유가 3대1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 경기를 마치고도 이 장면이 당시에 논란이 됐습니다. 맨유 당시 솔샤르 감독, 손흥민 선수가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또 토트넘 팬들은 맥토미니 선수가 고의로 손흥민 선수를 가격했다면서 좀 비판하면서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설전은 온라인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됐고요.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 발언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인종차별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눈이 작다, 개고기 먹어라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손흥민 선수를 당시에 공격을 했었는데 네. 영국 런던 경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나섰고요.
총 12명을 특정을 했고 조사 끝에 경찰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만에 내려진 조치인데 경범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대신에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하는 영국의 공동체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12명 모두가 사과 편지를 썼고 손흥민 선수가 이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편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좀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좀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고 분양가 상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월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 물량을 확보하고 신규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최기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완공하면 3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빠르면 오는 연말 일반 분양이 이뤄집니다. 분양가를 지금보다 최대 4% 올려준다는 말에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화 시킨다고 했는데 결국 4% 오른 가지고는 견적만 올렸지 양이 차겠느냐 얘기죠. 40% 올라도 조합원들이 양이 안 찰 텐데 4% 갖고 양이 차겠어요. 건설사 역시 그동안 미뤄지던 일반 분양 물량이 일부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비용 반영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상승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최대 4% 정도 수준으로 공급 확대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선 반길 수만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가격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면서 입지나 분양가 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임대인에게 선택지를 여럿 만들어준 만큼 반긴다는 의견부터 양도세가 가장 중요한 그분들의 이제 출구거든요. 이제 양도세에서 이제 출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시장의 물량이 이제 풀리지 않는다. 저희 중개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또는 시장 안정 가격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해도 높아진 금리와 보증금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끼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금리거든요. 금리 해결 안 되면 솔직히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봐요. 단기 전월세 물량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일부를 보전해 주는 대책이 빠지는 등 근본 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내려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명이 오래돼 점검 중이었던 한울 3, 4호기 운역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가 종료된 원전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제에 이어 6월 수능 모의평가 지구과학2 문제에서도 출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일에 치른 6월 모의평가 정답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구과학2 14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판정하고 모두 정답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전문학회 3곳과 외부 전문가 5명의 자문 결과 해파가 심해해서 천해로 진행할 때 파장은 수심이 감소할수록 짧아져서 H1은 H2의 10배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이 오류이고 옳은 설명은 보기 니은 하나뿐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답이 없어서 출제 오류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만 4살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에, 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탕의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48개월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1차 경고를 받고 2차, 3차 적발 시에는 각각 5일과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목욕탕을 폐쇄해야 합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낮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여전히 심하겠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남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2도를 보이고 있고요. 부산도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한층 더 확대 강화됐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징계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가 게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 대표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할지를 논의합니다.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섭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예산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2년에서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정기 감사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초에 정기 감사 대상 기관들이 정해져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새로 임명된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 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연이어 도발 수위를 높이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 뾰족한 방법은 도출되지 않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권 장관은 최근 새로 임명된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 부장과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리선권 통전부장 등 대남 대외 인선을 새로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제한되고 미중 갈등 속에서 국면이 쉽게 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재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라며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 대화든 그 북한의 대화 기회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인내하고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 역시 결국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는 더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어서 국제사회와 공조 아래 더 강한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약간의 기술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보력 약화와 경제 악화로 귀결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주변도로 정비 동향이 포착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위성 이미지는 갱도 상황에 대해 제한된 정황만 제공한다며 오직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3번 갱도와 관련해선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됐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요즘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하지만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에 탑재되는 리튬 2차 전지는 충격이나 열에 취약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주의해야 할 점을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향해 연신 물을 뿌리지만 연기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불과 3초 만에 불길에 휩싸이면서 차에 탄 2명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숨졌습니다. 사고 후에도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길이 이어져 수조용 펜스를 두르고 자동차를 물에 담근 끝에 3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복도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불꽃이 튀더니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복도와 주택 내부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뒤덮이면서 한 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1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 불이 붙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전동 킥보드 모두 이렇게 리튬 배터리를 묶은 배터리팩을 주로 동력원으로 씁니다. 화재에 무척 취약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불이 붙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충격을 가하자 순식간에 불꽃이 솟으며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적정 용량을 넘도록 충전했을 때도 새하얀 연기를 뿜으며 불이 붙었고 고온에 노출됐을 때도 역시 연기를 뿜으며 폭발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 얇은 플라스틱 필름 같은 분리막이 열에 의해 녹거나 충격으로 찢어지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닿으면서 불이 붙는 겁니다. 리튬 2차 전지는 그 작은 사이즈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다 보니까는 그 외부의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의 화재 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과충전을 막기 위해 배터리 전체 용량의 80% 수준만 충전하고 고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땐 재빨리 대피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리튬 2차 전지에서 만약에 전조 증상이 보인다, 연기나 냄새가 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리튬 2차 전지를 활용한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편리함도 커지고 있지만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위험도 큰 만큼 유의사항을 지켜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은 부동산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눈여겨볼 게 이제 전셋값을 5%보다 올리지 않으면 2년의 이 실거주 요건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뭐냐? 사실상 임대차 3법 개정은 좀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한 전세 시장,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래는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의 경우에는 점점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졌는데 전세 시장은 아직까지 보면 신규로 계약 갱신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한번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제 5% 정도 인상폭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 갱신한 데하고 신규 계약하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는 이제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한테 한번 혜택을 좀 줘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셋값을 정부가 지금 이 제한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5% 이내로 올린 경우 이걸 이제 착한 뭐 임대인 내지 뭐 상생 임대인 제도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 팔 때 걱정이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거주 2년 채워야 하는데 이거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같은 조건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쉽게 집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라도 앞으로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다. 이럴 경우에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는 사실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옥죄는 정책이었다면 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좀 줄이는 방향이었다면 이런 걸 좀 풀어서 집주인한테 혜택을 줬다라는 데에선 긍정적인데 근데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가 더 많아요. 그래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좀 적은 게 아니냐. 오히려 이제 이 지난 정부가 이제 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였는데 이걸 좀 더 부활시켜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 지금 이런 거주 요건 이런 것은 전부 다 집을 팔 때 혜택이에요. 팔아야만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양도세도 그렇고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정말 팔 수 있는 요인을 좀 더 내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과연 시장의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또 이제 세입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뭐 전세 대출과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건데 이게 이미 올라 있는 전월세 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지적도 맞습니다.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보통 한 30% 넘게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대책은 보면 오른 전셋값을 어떻게 끌어내리는 방안보다는 전셋값 오른 것을 좀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전세 대출이 확대가 돼요. 이른바 이제 버팀목 전세 대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로자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연 1에서 2%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인기인데 자격 대상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좀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기존에 1억 2천에서 1억 8천으로 지방은 8천에서 1억 2천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보증금 한도도 상향 조정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고 있는 이제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최고 세율 12에서 1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뭐냐? 전세 자금 대출 받았거나 월세 보증금 대출 받았는데 이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이 상환한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40%까지 300만 원까지 됐다면 이걸 100만 원 더 늘려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 이건 사실은 대부분 이 세법이기 때문에 세법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행 시기는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수도권의 이제 이 굉장히 높은 전셋값을 혹은 뭐 요즘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전세 물량, 전세값이 오른 분만큼 오히려 전세 대출 받으려니까 이자가 너무 높아서 반전세, 반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 좀 빠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8월 전세 대란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우려와 함께 이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공급 대책이 이번에 빠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전세 대란 우려, 전셋집은 보통 만료 석 달 이전부터 구해요. 네. 그래서 사실 8월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전셋집 구하셨을 거예요. 네. 그럼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이제 임박하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임대 이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땅덩어리가 좁아서 인구 밀도가 높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네. 임대주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두 자릿수가 채 안 되고 네. 그것도 공공보다는 민간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 이번 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공공임대주택 하면 야 저기는 못 사는 애 사는 데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민간 임대처럼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커뮤니티가 있고 헬스장이 있고 같은 이제 이 시설이 좀 구비된 것을 원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평형도 좀 다양하게 자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하게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줘야만 그래 내 생에 지금 집값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현금적으로 살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상당 기간 안심하고 믿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네. 자, 어제 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해서 이제 분양가는 오르게 될 텐데요. 일단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였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땅값, 택지비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건축비, 여기다가 건설사들의 이윤, 이걸 가산비라고 하는데 네. 가산비를 굉장히 좀 그동안은 통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둔촌 재건축 사태 이제 중단됐잖아요. 이게 바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인건비 올랐죠. 시멘트, 레미콘 가격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적정 이윤을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오른 이것을 좀 반영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특히나 7월 말부터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에서 이사비, 보상비, 그리고 금융비, 소송비 이건 5개 필수 비용이니까 이거 합산하겠다. 네. 그리고 자재값 상승분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번 계산안으로 분양가는 적게는 1.5%, 많게는 4% 정도 인상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 한마디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도 아파트가 굉장히 상당히 비싼데 분양가격이 4% 정도 인상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동상이몽이에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빚내서 사야 되는데 분양가 더 오르면 빚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득이 네. 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는 거 아니야? 약간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제도의 어떤 의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폐지는 아니고 이제 수정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제 분양가가 이제 산정에 어떤 여지를 좀 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분양자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특히 실거주할 사람들은 이제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대출 규제 기준 완화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줘요. 네. 미래소득까지 반영을 해서. 근데 문제는 아파트 최근에 분양되는 거.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 네. 중위 가격이라는 건 평균 가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일 싼 가격, 제일 높은 가격 중간이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1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단 대출이 중단이 돼요.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집단 대출이 안 되면 야 이게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려면 뭐 부모님 찬스, 지인 찬스 대출 안 되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금의 이 기준이 되는 9억 원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라고 이제 요구가 있지만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이 집을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금리도 많이 올랐죠. 이렇게 대출도 안 되죠. 이러니까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서울 수도권 진입을 이제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한 달 만에 상향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또 기정사실화됐는데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단행 가능성이 좀 커졌을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뭐 빅스텝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달 금리 인상하면서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인데 당시에 물가 전망치 한국은행이 3.1에서 4.5%를 올렸어요. 근데 어제 이창용 총재 갑자기 느닷없이 올해 물가 상승률 지난 금융위기 수준 4.7%를 연간으로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야,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전망치를 수정한 거예요. 이건 한은의 굴욕입니다. 그런데 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미국이 3단계 금리 인상한 거, 여기다가 원화 약세, 환율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원유 곡물 가격 더 오른 것이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북스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게 가계이자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겠다. 경기도 보고 환율도 보고 가계이자 부담 종합적으로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인 건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한은의 얘기대로 올해 물가 전체 상승률이 4.7% 넘으면 우리가 가장 뼈아픈 경제 위기, 아픈 트라우마 1998년도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고통스러운 물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 뭐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긴 했는데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들, 뭐 산업적인 어떤 발전들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걸 꿈꿔볼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론 머스크 하면 스페이스X, 그리고 또 제프 베이조스 하면 블루 오리진, 영국도 있거든요. 버진그룹. 이렇게 야, 그동안은 이게 엄청난 돈이 드니까 정부 관주도 해서 민간으로 가고 있어요. 민간으로 가면 기술 개발이 빨라져요. 상업화가 가능해져요. 근데 지금 어제 누리호 성공했다는 유무역 경제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보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우주 항공 기술의 변방이었어요. 선진국들이 잘 안 껴줘. 왜냐? 이런 우주 국가 간 이전을 금지해, 우주 기술의 경우에는. 이건 대외비거든요. 근데 직접 우리가 설계할 수 있죠. 제작할 수 있죠. 조립해서 발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7대 강국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아마 우주 강국과 이제 협력이 가능해졌고요. 또 부품 국산화율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29년 40조 원대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부품의 독자 개발에도 기술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에 한 3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스페이스 X처럼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하게 되고 이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오늘 뉴욕 증시 아까 상승 마감했죠?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뉴욕 증시는 노회 해방일 대체연료 휴장이었어요. 미국만 좀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쉬니까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이틀째 올랐어요. 그리고 새벽에 뉴욕 증시도 모처럼 만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3대 지수 모두 2% 내외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도 사실은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외환시장이에요. 환율이 연이틀 연고점을 또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293원 찍고 있는데 이거 진바닥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테인리는 아직 미국의 주가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덜 반영했다. 경기가 침체되면 S&P 500 지수는 현재 수준에서 한 20% 정도 3,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꾸준히 이제 이 낙하산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현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항상 증시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매도가 항상 큰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인의 투자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이렇게 외국인의 어떤 자금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동학개미가 처음으로 외국인을 이겼어요. 그건 시즌 1이에요. 지금은 시즌 2여서 시즌 2는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만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 매수해서 좀 물타기를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시즌 1과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상당히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걸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인철 참전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전동차가 고장나 2시간 넘게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엔 경기도 김포시 건축용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어두운 터널 무전기를 든 직원이 멈춰선 전동차 계기판을 살핍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보라매역에서 병무청역으로 달리던 열차가 시스템 오류로 멈춰섰습니다. 고장난 열차는 역과 역 사이 터널에 1시간 남짓 멈춰 있다가 저녁 7시 반쯤 비상 대피로로 옮겨졌고 하차한 승객들은 걸어서 보라매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2시간 넘게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르막 가다가 중간에 뭔가 멈췄던 것 같아요. 1시간 이후에는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죠. 운영사는 고장 열차를 차량 기지로 옮겨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엔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에 있는 건축용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 건물에 있던 노동자 9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공장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이 많아 소방은 한때 관내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보다 2시간쯤 전 경부고속도로 경산나들목 근처에선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0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엔 불이 붙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먼저 행안부에 경찰 지휘 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경찰청과 관련한 법령 발의와 제안, 경찰청장 지휘, 인사제청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장관의 경찰청장 직접 지휘를 위해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두고 경찰청과 일선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청장 측은 행안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이후 이 장관 측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장관 측도 김 청장 측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오늘 면담 자리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검찰총장이 2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인데 검사장급과 중간 간부 모두 이달 안에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검사들의 유배지로 일컬어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2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동훈 장관 취임 뒤 단행되는 2번째 검찰 인사이자 첫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한 겁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결과 발표를 통해 먼저 검사장급 인사는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인사를 하되 한동훈 장관이 늘 강조해온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검사장 막내 기수인 사법연수원 29기에서 몇 기까지 새로 발탁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에 따른 공석을 순차적으로 충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최근 직제 개편을 반영해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수원 32기까지 일부 차장검사에 36기까지는 부장검사, 37기까지 부부장검사에 보임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사장급 인사는 이번 달 하순쯤에 발표와 부임,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는 같은 시기에 발표하고 다음 달 초쯤 부임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사퇴한 뒤 검찰 수장 자리가 2달 가까이 공석이라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총장 패싱 논란은 이번에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거쳐 총장 임명한 이후에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과 검찰 직접 수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으로 지난 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좌천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마지막 형사부가 아닌 모든 형사부가 중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면 검찰총장 승인 없이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사전 절차는 모두 마치고 딱 인사만 남은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어느 정도로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1,890원을 제시했는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회의가 공전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불평등 양극화 방지 최저임금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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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근로자위원들은 5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890원을 제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 6,010원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수는 수입의 대부분이 노동을 통한 임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요구안도 이에 기초해 제출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영계가 요구안을 제시하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앞서 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 적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할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로 결론 났음에도 안건 상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이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사형제위원 간사로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자위원 측은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불씨를 살려 최저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도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위원 측이 동결이나 1, 2%대의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예외로 한 것은 비무장지대가 있는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 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북한과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가입국이 아니지만 협약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백악관은 전투가 끝난 지 오랜 곳인데도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fter conducting a comprehensive policy review, the United States is now joining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committing to limit the use of anti-personnel landmines. 다만 한반도를 예외로 뒀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관할하는 한국 정부의 현재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겁니다.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Ottawa Convention, where we can assist, encourage, or induce anyone to use landmines, we cannot meet the treaty obligations there due to those defense requirements.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대인지뢰의 끔찍한 영향을 목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당의 군사노선과 주요 국방정책의 관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어제 소집됐다며 김 위원장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국가방위 사업 전반을 분석하고 당면한 국방건설 임무를 확정한다며 군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과업도 토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가 며칠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준비가 끝난 제7차 핵실험 여부가 다뤄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철도 화물 운송을 제한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러시아가 연일 보복 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 이외 자동차에도 운송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는 러시아 통신사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발트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발트해에 접한 칼리닝그라드는 위로는 리투아니아, 아래는 폴란드에 막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국입니다. 발트해 건너편에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사실상 서방에 포위된 섬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거쳐 친러국가 벨라루스에서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석탄과 금속 등의 철도 운송을 대폭 제한한 겁니다.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прорабатываются в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м формате и будут принят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Их последствия окажут серьезное негативное влияние на население Литвы. 리투아니아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것이지 봉쇄 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러시아의 군사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Dėl to, kad jeigu mes pažiūrėtume bendrasias tas apimtis tranzito per Lietuvą, tai sankcionuotų prekių, kai jau įsigalios visa apimtimi, tai bus mažiau negu pusė. 실제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 100km 길이의 수발키 회랑은 러시아군의 진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최대 우방 벨라루스와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I appealed to the Russian side to remain cool-headed, not to escalate, neither in words nor in... 하지만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리투아니아가 철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화물 운송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해 한층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발트해 3국의 반러시아 연대가 본격화하면서 이 지역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서방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참에 인도까지 끌어들여서 새로운 반미 진영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가장 큰 내륙 화물 기지가 있는 만저우리의 기차역입니다. 지난 1분기에 이곳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으로 드나든 컨테이너는 약 5만 3천여 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히려 전년보다 8%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송유관과 유조선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842만 톤을 사들여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5%나 증가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싼 값에 파는 원유를 중국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중국과 갈등 관계지만 러시아와는 우호적인 인도도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모두 이번 주 목요일 화상 정상회의를 여는 브릭스 5개국의 주도 국가입니다. 신흥 발전국 모임 브릭스는 일부 개발도상국들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进一步深化金砖合作的重要性更加凸显，广大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参与金砖合作的愿望更加强烈。 중국의 경제력과 러시아의 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브릭스의 전략입니다. 다만 브릭스의 협력이 한 단계 높아져도 안보 협력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브릭스의 주축인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는 미국 주도의 반중연대인 쿼드 4개국에도 참여해 중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우선 경제 협력을 고리로 브릭스와 일부 개발도상국들을 규합해 미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진영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 대책의 하나로 유류세 한시 면제 여부를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의회 차원의 입법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1일 브리핑에서 유류세 한시 면제와 관련해 의회와 접촉 중이냐는 질문에 물론 의회도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비축유 방출 등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철도노조가 3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상응한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 상승률이 10%에 육박하자 의료, 교육 등 다른 분야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져서 이 파업이 확산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아침 출근 시간임에도 런던 워털루역이 텅 비었습니다. 영국 철도노조원 4만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3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입니다. 런던 지하철 노조가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지하철역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등 격일로 진행되는 파업 첫날, 철도 노선의 절반 정도가 폐쇄됐고 기차편의 80%가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없는 날에도 근무 교대가 원활하지 않아 철도 운행은 정상 수준의 60%에 그칠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So usually I'd get on the Jubilee line, go over to Baker Street. I can't do that now, so I need to find another way to work. So how late do you think you'll be to work? I don't know, a couple of hours maybe. 노조는 인플레이션에 상응한 임금 7% 인상과 구조 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is strike has come about because we found ourselves in this position where we can't afford for our pensions, our terms and conditions, our pay. 영국 정부는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 철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노사 협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hey'll suddenly call on ministers to talk to them and walk in the room with them directly. It wouldn't resolve anything. In fact, it would make matters worse.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10%에 육박하면서 의료와 교육 종사자 등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업이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돼 70년대 말 영국이 겪은 대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자유형 200m 은메달을 수확한 황선우가 자유형 100m에선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황선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48조 08의 기록으로 1조 4위, 전체 11위의 자리에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애초 황선우는 예선에서 전체 공동 17위를 기록해 상위 16명이 나서는 준결승에 뛸 수 없었지만 준결승 진출 선수 중 2위인 미국의 케일럽 드레슬이 기권하면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내륙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6도로 아침 공기는 비교적 선선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지치기 쉬운 날씨니까요.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밤한때 제주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22.6도, 부산은 23.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전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취약 시간대인 내일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했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